2020 부동산 전망, 부동산 최고수들이 뭉쳤다. 자, 소개한다. 곽창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뭐 잘 아시죠? 90년대부터 계속 전문가로 활동해 주셨던 주택시장 인사이트입니다. 자, 주식회사 도시공원 곽창석 대표님이시고요. 자,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망이라는 주제를 제가 달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동산 전망이 전국 단위로 되면 애매모호해집니다. 이게 지역별로 보통 이제 생활 권역별로 따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은 지방은 또 권역별로 또 다 달라요. 뭐 이제 부산 권역이냐, 대구 권역, 광주 권역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너무 지방을 다루다 보면 분량이 많아져서 지방은 제가 볼 때 올 하반기부터는 전반적으로 회복기로 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수도권 요즘에 뭐 나오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수도권 아파트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조차도 투자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투자를 오고 있고요. 지난 한 4, 5년간을 보면은 주로 이제 서울 아파트값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졌고 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상승 폭이 더 가팔라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어요. 저는 올해가 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도 어떤 변화가 오는 분기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변곡점을 예측하시는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전세가는 안정돼 있었는데 이 매매가는 상승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부터는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상승하는 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세가라는 거는 거의 철저하게 수급에 의존하거든요. 뭐 새로 많이 지어서 얼마나 입주하느냐 이런 거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도 전세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또 매매가는 오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인데 매물이 못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올랐던 겁니다. 올 상반기는 이게 역전될 거라고 보는 거죠. 아까 우리 심 교수님도 조정 말씀하셨지만은 고가 주택은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한계는 이제 가산세 줄어드는 부분하고 이제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어드는 부분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40~50% 정도거든요. 이걸 이제 그 실거래 시가에 대비한다면은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도 그럼 20억짜리가 14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빠진다고요? 14, 5억 정도까지의 매물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아. 물론 그 물건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죠.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면 안 사요. 또. 그렇죠. 더 떠질 거 기다려야죠. 떨어지는 칼날은 아무도 안 잡거든요. 그렇게까지 호가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마 위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책의 영향으로 2015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그 공급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17년 하반기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았었고요.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전체에 전세 가격을 안정시켰고 또 이 저가 주택들은 꼼짝 못하게 묶어놨었던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올해부터는 서서히 전세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20년보다는 21년, 21년보다는 22년 시간이 갈수록 입주 물량이 더 크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올해 말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는 정말 과거의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전세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택 200만 호 공급을 했던 그 노태우 정부 시절의 정도의 전세난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에 보면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거의 100% 이상 뛰거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그때 주임법 개정하고 이럴 때 굉장히 했었잖아요. 사회적 문제 되고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주택임대차 법을 개정했는데
그거 개정하면서 또 더 뛰었었어요. 뛰었죠. 89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서 그랬었고 또 올해도 지금 분위기로는 전세가가 뛰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 데자뷰가 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이제 시장을 많이 왜곡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종부세가 워낙 강하니까 주택을 판 분들이 다시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동산 쪽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주택 수에는 안 잡히는데 그렇죠.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종부세에서 자유로운 쪽으로. 그러니까 자꾸 변형을 만드는 거네요. 왜곡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우리 중세 유럽 시대 유럽 보면은 막 창문세나 뭐 난로세나 이런 걸 하면은 창문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경향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반기로 가면서 전세난도 조금 더 강해지고 또 매물도 더 매물 잠김 현상도 더 강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반기 중에서 한 8, 9월 정도면은 또 추가 대책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즉 대책 아무리 내놔도 저는 시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이제 경제가 망가져서 집값이 잡히는 형태가. 그거는 외생 변수가. 그렇죠. 예. 곽 대표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문드렸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처음 했을 때 2005년 입법해갖고 7년에 시행할 때 유예기간 줬을 때 굉장히 건설사들이 많은 물량을 밀어냈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안정이 된 게 아니고 계속 현 정부를 펼치는 분들이나 패널들은 7년 상한제 시행되면서 안정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외생 변수가 센 게 오면서 물량 과다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가격 안정이나 하락이나 경기도의 그 악성 미분양들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드는 국면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장 내부에서 정말 시장 기능에 의해서 많이 지어져 가지고 입주량이 늘어나고 임대가가 안정돼. 이게 다 선진국들은 그런 형태거든요. 자정 기능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장의 기능을 다 없애놓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클로징 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2008년도 그 서프라임 뭐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2008년도 말에 주저앉았다가 2009년도에 다시 한번 떠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많이 지어지지 않고 실제 막 입주가 많이 늘어난 거는 한 2010년부터 늘어나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그때 이제 상한제를 회피한 물건들이 2008년도에 많이 분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가 10년 이후에 나오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침체된 거는 10년 이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다가는 비슷하지 않겠는가. 시장 내부적으로는 외부 충격이 왔는데도 전세가는 별로 안 떨어지는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주거 정책이나 이게 부동산 정책은 단기에 효과를 발휘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아무리 잘 해도 한 3년 지나야 효과가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이게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정치적인 정책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3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3년 기다리면 표 다 잃어버리니까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경제학에서 지연 반응도 문제되지만 이 시장에서 그 과민 반응이 항상 이런 문제가 돼요. 조급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만큼. 그죠? 궁극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을 깊숙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요. 신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분이 한번 토론 좀 해주시죠. 시장에 개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뭐 간접적으로 금리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제도 자체에 이렇게 개입하는 나라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 곽 대표님은 일단 조금 컬러가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거침없습니다. 좀 있으면 들어오라고 할 것 같아요. 자, 2020년 이제까지 4, 5년간의 상승기는 비교를 하면 전세가 안정, 그러니까 사용 가치로 일컬어지는 전세가는 안정이 되고 교환 가치라 일컬어지는 매매가는 상승하는 시장이었다면 2000년 상반기에는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가 상승할 것 같고 2020년보다는 시간이 더 갈수록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 교수님하고 두 박사님하고 자유롭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두 분 좋아하시는 주제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그 시장 경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공급과 수요의 균형 쪽에 많은 기대를 거시는 분들은 정부가 이제 대책을 갖다 계속해서 20번에 가까운 대책을 쏟아내고 난 뒤에 효과가 없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수정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현재 계속해서 대책을 강화시키는 대책을 내고 세금도 더 높이고 대출도 더 규제 강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부는 꼭 먹고 알 먹기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규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성공적인 정책의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대책을 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오른 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 우리 미실현 이익 나왔는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갖다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세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뭐 아쉬울 것이 없죠. 또 만일에 정책 실패로 인해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아까 세수 정대와 함께 그만큼 그것을 바라보는 또 한편에 있어서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느냐? 봐라, 저것은 주택을 가진 사람, 1주택자든 아니면 주택을 가진 사람 혹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독점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하나의 굉장히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서 유혹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지지층을 보다 확고하게 자기의 충성스러운 지지층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승전 어쨌든 보트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대책은 그냥 발표할 따름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결과의 성패는 정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한 2달 만에 한 번씩 대책이 나온 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저는 대책들은 아무 이유 없이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볼 때는 스프라이즈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너무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스프라이즈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또 취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대책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 부분에 약간 편성해서 가려는 뭐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공유제 이상한 예를 들어 그 공유제도 문제가 뭐냐면요. 공유제를 하기 위한 토지의 획득 혹은 부동산의 획득의 수단을 뭐로 하느냐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공공의 자산으로 가져가겠다.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태의 게임에서 제가 볼 때는 누가 등이 휘느냐. 여유 없는 서민들의 등만 휜다는 것을 우리가 꼼꼼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 두 박사님의 예측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국민이 비참해집니다. 뭐 정부 정책은 주거권이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던 온리 보트에만 그러니까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정책들을 남발한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이 젊은 청년들 왜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세대 또 열받을라. 아니 주거복지 로드맵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지금 과천에 가셔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지금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이미 손 틀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사실상 끈 풀린 뭐 연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도 곽 대표님 얘기 저는 그 전세가가 오를 것 같은데 곽 대표님만큼 그렇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고 오르긴 오른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굉장히 불안한 양상이 될 것 같아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서울시장님이 뭐 공유제 한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1조 원을 걷어봐야 서울시 아파트가 한 10억 한다면은 9억에 약간 안 하거든요. 다 넣어봐야 뭐 1000채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어디만큼 영향이 있겠냐. 그건 뭐 일종의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저는 서울시장님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서울은 공급이 충분하다. 그리고 내년 후년 뭐 그 후년까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른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공급이 패널들께 충분하다는 건 질문하시고.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착공을 할 때 공급이 있는 거고 그렇죠. 입주할 때 공급이 있는 건데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입주할 때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공급해 놓은 것들이 지금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다, 입주가 충분하다. 올해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올해까지는 뭐 크게 서울시는 줄어들지 않는데 내년부터 21년부터는 서울시도 크게 줄어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울시만 딱 떼어놓고 서울시 공화국이 아니거든요.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하고 다 연동돼 있는데 경기도 인천이 크게 줄어들면 서울시가 좀 있다고 해서 서울시는 안정돼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 서울은 좀 있지만 경기도는 올해부터 좀 큰 폭으로 줄어들거든요. 거의 20% 이상 줄어드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에서 나는 서울이니까 뭐 서울만 띄워놓고 내가 서울을 통치할 거야. 그 지자체는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죠.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토부 쪽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사실은 시장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게 공급 문제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정부가 이 공급과 관련해 수치와 관련해서 4가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 4가지의 수치를 매달 사실은 발표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은 공급이라고 할 때 그것이 분양 물량을 이야기하는 건지 착공 물량을 이야기하는 건지 인허가 물량을 이야기하는 건지 입주 물량, 준공이 이제 입주 물량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끔씩 보면 편리한 데 따라서 일전에는 뭐 이쪽에는 이걸 쓰고 다음에는 또 다음 게 다른 그 항목을 쓴다든지 해서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정부가 조장이라는 단어 좀 심하군요. 사실은 그 혼란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을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류는 그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많은 국민들이나 또는 집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개념으로 좀 통일시켜 가지고 그 수치에 의해서 시장 변화를 좀 체감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가요. 국토부에서 사실은 정책 자체가 갈팡질팡하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 서울시도 그에 못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얼마 전에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 계획 어쩌고 해가지고 종전에도 지구단위 계획이 끝난 전략 정비 구역을 새로 하겠다고 해서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폭등을 하고 여의도는 뭐 그 바람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리고서 요번에 그 연말에 당분간 계획이 없다. 또 그렇게 하거나 있어요. 거기다가 점이 가경인 것이 건축심의라는 것은 당연히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실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건축심의를 신청을 했는데 1년에서 2년 사이에 아예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했더니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해줄 수가 없대요. 이건 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느닷없이 발표했다가 가격 올려놓고 나서 그쪽에 사갖고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연말에 또 안 한다고 만세 부르니까 그런 상태고 지금 강남에 있는 이 사고가 건축 심의 자체가 수독돼 있어요. 거의 99%가. 그래놓고 무슨 공급을 더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도 제가 작년에 케이스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도대체 강남 4구에 어떤 사람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가? 첫째, 잘 사는 사람이 갖고 있긴 해요. 주로 세 채, 네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물건을 지금 분양가 상한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해봐야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부담금은. 다만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부분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그동안에 세밀하게 쪼였던 것을 풀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 안 내놔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아는 친구들을 확인해 보니까 증여등기 자체가 하루에 한 2, 30건씩 나와요. 그러는 상태에서 증여등기가 나오는 상태고 결국은 이 물건이 나와가지고 무슨 가격 때문에 판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한 1년 전에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얘기 나와 있던 것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지금 얘기하는 데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무슨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도 결국은 부동산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마지막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믿고 싶은 주택거래 허가제로 당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뭐 한 말씀 더 하실 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그 과거에 그 2000년대 초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도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뛰니까 아파트 값 내리기 모임이라고 있었어요. 그 약칭으로 아네모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막 그 결혼하고 집을 구입한 사람도 있고 또 구입 못했는데 막 집값이 폭등해 버리니까 못한 분들이 이 증오심이 그때 막 뭉쳐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또 상황이 비슷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80년대 전후 대생들 뭐 이렇게 뭐 30대 중후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말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산 사람들은 막 수억씩 가격이 뛰어 있고 그때 난 살 수도 있었는데 못 산 분들은 굉장히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나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이걸 못 샀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사서 지금 시세가 올랐지만 안 팔았으면 아직 이익 본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팔면요. 2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오른 거 대부분 뺏겨요. 세금이라니. 예. 그래서 주택이라는 거를 내가 그냥 그 집이 필요하고 내가 현재 준비가 돼 있으면 구입하는 거고 그게 또 뭐 시세가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시세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달리면서 밤잠도 못 주무시고 막 분해하고 이럴 게 아니고 여건에 맞춰서 저는 본인이 이미 오른 가격을 접근하기가 힘들면 조금 눈높이를 낮추면 되거든요. 뭐 서울에서도 아직도 싼 집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게 안 되면 또 밖으로 나가서도 그렇게 해서 본인에 맞춰서 구입하는 게 맞지.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되고 사촌이 땅을 사면 하긴 우린 단일 민족이니까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좀 누그러뜨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남으셨습니까?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데 우리 공법을 쭉 보면은 말이죠.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 주택을 하나밖에 안 줘요. 각자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투기과열지구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예외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팔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택 공급하는 규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불리하게 청약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혼을 장려하고 하는 법률이 이게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서 향후에는 좀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전망, 부동산 최고수들이 뭉쳤다. 이 최고수들을 영어로 하면 어벤져스라고 하죠. 어벤져스. 저 개인적으로 저도 그 시청자나 세미나나 수강생 됐을 때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오늘 참 복된 자리였습니다. 이런 네 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행자가 됐던 게 오늘 굉장히 복된 자리였고요.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보시고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의견 다 종합하신 정보 들으시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저희도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나가지만 SNS 생각나네요. 우리 곽 대표님이 기센에 나오셔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방구석에서 이 SNS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 한 13년도인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죠, 곽 대표님. 아, 그렇죠.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그런 정보 아닌 사실 아닌 이런 거에 너무 뇌화부동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한 팩트를 본인이 어떤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성규 박사님, 전용규 대표님, 신교원 교수님, 곽창석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